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영부인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해킹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나 한동훈 후보 둘 중 한쪽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도직입에서 한동훈 후보 캠프 정광재 대변인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법안에 홀로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당에선 제명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정리한 핵심 이슈들을 본 뒤에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총선 전 문자를 보냈다가 답장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당에서 결정하면 직접 사과를 하겠다고 했지만 한 위원장이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공식 라인을 통해 소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생명권을 박탈하려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실 한일 동맹, 일본과 동맹한다는 말에 피가 거꾸로 쏟을 정도로 저는 안보를 중시 여기거든요. 그리고 네.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고쳐주지 않으니 제정신이 있으면 일본과 동맹이란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썼던 국민의힘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고쳤고 실무적인 실수로 혼동을 들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언급한 사과는 2021년 12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온 1월은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요구가 거셌던 시기입니다. 지난해 11월 27일 명품백 수수 장면이 보도가 됐고 1월 초에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죠. 당시 이 메시지에 한동훈 후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왜 이 시점에 공개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권 경쟁자들 바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선거를 망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공개된 영부인의 텔레그램이 전당대회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승환 의원님. 일단 둘 사이에 이런 문자 메시지가 오간 거는 맞죠? 문자로인지 혹은 무슨 다른 유선상인지 아니면 공식 라인인지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저 문자 자체도 지금 재구성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처음 있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한 2, 3주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2, 3주 전부터 이런 문자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그때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지난 1월 24일 저희 당에서 이제 공천이 막 한참 진행되고 했을 때 네. 그때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김건희 여사가 당에 사과할 의사가 있음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워딩들하고 저기 나왔던 워딩들하고 좀 이렇게 중첩되는 게 있어서 네. 뭐 어느 정도 정황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는 뭐 문자다, 유선이다, 공식 라인이다 그렇게는 나오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당에 사과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고 이걸 검토했다라고 했는데요. 당에서 이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때 의견 자체는 이거는 명품백을 받은 어떤 그 사건보다 의도적으로 용부인에게 접근해서 몰래카메라 시계를 가지고 촬영한 게 더 문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네. 그리고 그 다음 그런 부분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야권의 공세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까지가 작년 1월 말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과 의사 전달 문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과 소통했냐 안 했냐는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을 문제 삼으시는 분들은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 문자를 공개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저는 1월 달에 이미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런 의혹성 축축과는 상관이 전혀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때 이미 논의가 됐던 부분이 지금 다시 한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전당대회를 좀 이끌어가야 되는 우리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뭐 우리에게 좋은 현명한 그런 이슈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1월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보도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좀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네네. 당에서는 입장까지도 논의를 했다라는 네. 건데 그런데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한 번이 아니라 5번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보도상으로. 글쎄요, 이거는 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봐도 뭐 제 개인으로 봐도 아니면 국민들이 보시더라도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뭔가 개입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시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문자를 밝힘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 뭐냐?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잘못했든 안 했든 어찌됐건 당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나는 사과할 용의가 있어. 그런데 그 사과를 한동훈이 막아서 못한 거야. 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딱 설정이 되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미지를 업시키는데 이번 문자 폭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해명을 했는데 당시에 이 문자 뭐 4-5번 주고 4-5번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런데 그 내용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해명을 하기를 당시에 사과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사과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내가 그것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로 본인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여사 쪽에서 혹은 다른 쪽에서 흘러나오는 그 얘기와는 정반대되는 얘기, 마치 진실게임 양상으로 지금 치닫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번 여권 전당대회에 침투하는 모양새가 돼버렸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또다시 누군가 특정 후보를 몰아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자의 진위 여부 이런 것들보다는 어쨌든 큰 틀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언론 인터뷰에서 사과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하기가 힘들다는 취지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2024년 1월 메시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아랫줄에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고는 좀 사뭇 다른 표현인데 자, 그렇다면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사가 있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하라고 하면 따르겠다라는 건 이 내용이 맞다면 글쎄요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 모두 다 글쎄요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평소 관계를 또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되기 전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 그 전에도 이제 고발사주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랑 개인적으로 카톡을 또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평소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저것을 허락을 받는 듯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쉽게 유추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이것의 진위 여부보다는 뭐 큰 틀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원문이 공개되어야지 진위뿐만이 아니라 진의도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와 카톡이 공개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이 김건희 여사의 카톡 스타일이 저렇게 장문을 정제된 언어로 말씀하시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거는 누군가 가공을 해주어서 저렇게 표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 말만 보고 저희가 사과의 의사가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막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문을 누군가 공개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김건희 여사의 진위를 절대 알 수 없고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가공을 해서 내보임으로써 뭐 본인의 이미지, 뭐 김건희 여사 측이라면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전에 공개됐던 카톡 메시지하고는 문장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재조합이나 가공 가능성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재구성은 실제로 저걸 공개하던 분도 약간 재구성은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고요. 근데 저는 이거의 진위 여부는 사실 이전에도 좀 보도가 됐었던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성을 봤을 때 저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이 한동훈 후보가 답장을 안 했어도 영부인이 혼자서 사과할 수 있지 않았냐 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영부인이 혼자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면요. 일단 저 문자 내용에서도 보이듯이 본인이 사과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영부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좀 두려웠을 거예요. 선거 국면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두려웠을 거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또 총선에 대통령실이 개입한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문제는 한동훈이 왜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을 왜 묵살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다른 당권 주자 후보들이 공격하는 지점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한동훈 후보자는 사실 그때 비대위원장 당시에 자신의 선거조차도 한번 해보지 않은 정치적 초보자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큰 내용을 두고 이걸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총선의 터닝 포인트, 골든 타임을 판단 미스로 놓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그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한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저는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요. 이승환 의원님, 일단 왜 이 시점이냐라고 물었지만 그건 뒤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뒤에 보면 사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김 여사와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텔레그램을 주고받으면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저기 나와 있는 문자의 주장이 맞아서 한동훈 위원장이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공적으로는 문제가 되긴 어렵겠지만 사적으로는 인간적 관계로는 그래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그런 문자가 왔었을 때 이거는 조금 뭐 비서실 차원이나 공적으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라는 답변 하나만 갔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정말로 그 문자를 보냈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지 않았다면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공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라고 한마디라도 남겨놨다면 그 기록이 있다면은 오히려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네. 저는 이 차원에서 우리 당의 어떤 전당대회와 지금 당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좀 한 번 더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우리 당이 가장 겪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경로설, 최혜병 사건, 여기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확인될 수도 없는 경로설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커졌고,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그 단독 대화에서 또 나왔던 얘기가 밖으로 나오면서도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사건에서의 그 몰래카메라, 이 모든 부분의 공통점은 나와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나올 수도 없던 일이었고, 확인되지 않는 사항들 속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여태까지는 외부의 문제로 우리 당이 곤혹을 당했는데 지금 이거는 내부의 문제로 곤혹을 당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누구 특정 후보를 공격하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뭐 영부인 핸드폰 보여주세요 하고 그럴 부분이 아니고 당적으로 함께 좀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그런 인식을 좀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선거 국면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사과를 하라며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해주면 내가 하겠다,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고 그 위에 보면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지율은 뭐 당시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 기자회견 때문으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동학 의원님, 당시에 이 기자회견 뒤에 지지율이 떨어졌었나요? 그렇게까지 출렁이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졌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 인식은 여론조사를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저기 나올 때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을 자기가 부풀려서 적었다. 그리고 이걸 시인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자기는 이 부인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하게 하겠다. 네. 본인이 했던 말을 본인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자가 이렇게 까졌지만 실제 저기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사과할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보여줬던 모습들이 앞과 뒤가 너무 다르다는 모습, 이것들을 대중들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사과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판단에 결부시킬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억울함이나 혹은 대중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해소할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의 공식 루트로 그걸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여러 차례 얘기를 해요. 공식 루트로 여러 번 얘기를 했다. 네.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실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일성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라면 저는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독자적 판단이 있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걸 통해서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못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방해해가지고 혹은 한동훈 위원장이 허락을 안 해줘서 못했다라는 투로 지금 전당대회에 사실상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픽을 받은 후보로 점쳐지는 보여지는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약간의 무리수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굉장히 크게 드는 대목입니다. 네, 이승환 의원님. 당시에 저 기자회견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는지는 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큰 이슈가 되긴 했어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대선 직전에 가서 또 김혜경 여사의 사과도 있었죠. 네. 두 분 다 이제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선거에 큰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지 않았습니까? 저 때 당시에 지지율의 큰 폭락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양쪽 다 그게 있었어요. 아, 잘못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했구나. 그리고 그 이슈에서는 한 번 털고 새로운 정책 이슈나 또 다른 이슈 전환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기점은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던 그 과정과 그리고 또 했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야권에서 계속 나왔던 공세들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김혜경 여사의 사과 당시에서도 여권에서도 계속 그런 공세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감내하고 사과를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정무적 판단은 당에 한번 맡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은 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열, 배수진 의원 차례로 좀 답을 들어볼게요. 이제 기자들이 뭐 질의응답도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질의응답을 또 안 받으면 이 기자회견에서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란이 좀 됐고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1월 달에 대국민 사과 혹은 기자회견 이런 게 없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게 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용하고 태도도 중요한데요. 진정성을 보이려면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즉각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은 사람이 진정성 있게 들리거든요. 예. 근데 이거 대국민사과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제 허위 경력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관련해서 이보다 한 열흘 전에 먼저 대국민사과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해놓고 그 다음 날 기자들이 그러면 허위 경력 인정하는 거냐 이랬더니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매몰차게 노코멘트 하겠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이게 그 비판 여론이 안 줄어드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또 나가가지고 사과를 하게 된 건데 이미 좀 늦었죠. 예, 늦었다 보니까 지지율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떨어졌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진정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거 자체만 봤을 때 판단은 어렵지만 저는 진정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진행된 사건들을 보십시오. 권익위에서 나온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검찰 수사를 뭐 막는다든지 막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검찰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이 명품백 관련해서 어떤 진짜로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는 사적 통로로 카톡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장관 청문회에서도 그때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뭐 9번 통화하고 카톡 332회 하고 그런 친밀한 사이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저희가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공적 통로로 뭐 건의를 했는데 뭐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 뭐 텔레그램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런 양쪽에 서로 상반된 이야기들이 하나도 진정성이 없습니다. 권익위에서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라는 무리수를 두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절대 이것은 저희들이 진정성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332번 카톡을 주고받은 과거의 검사 시절에요. 그 내용이 인사청문회 때도 나왔는데 오늘 윤상현 후보도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때 어떤 답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죠. 그때는 뭐라고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332회 카톡을 왜 주고받았어요? 그 300회라는 것이요.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세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 그거 했습니까? 몇 달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셨어요? 자, 당시에 제가 부산고검 차장이었지만 조국 사건, 이재용 사건 그걸 왜 검찰총장 배우자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자, 총장하고 연락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총장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자, 검사 시절부터 김 여사와 계속해서 저런 카톡을 주고받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아까 사적이냐 공적이냐는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상의를 한 거 아닐까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딱 나오니까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영부인과 사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거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자기는 공적으로 철두철미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걸 역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금 저렇게 보십시오. 공적인 문제를 저렇게 검찰총장의 부인하고 상의하던 분이에요.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그 앞뒤가 지금 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적으로 하고 이번에는 왜 사적으로 안 했냐 이게 이 틀린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논리는 그대로 이제 깨지게 되고요. 오히려 굉장히 애초부터 전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저런 네. 관계를 연이어서 해왔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고 그다음에 정제된 뭐 메시지라고 해서 뭐 김 여사답지가 않아요.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사과하라면 하고 요청하는 것도 다 따르겠다. 그리고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김 여사 스스로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사람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 문자 메시지가 저렇게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국민들이 상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해서 네. 지금 여당의 이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이게 약간 진흙탕 전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그러게요. 듭니다. 상대 후보 쪽에서 이제 해당 행위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 선관위에 계시잖아요. 당 선관위 입장도 있습니까?
이거 지금 이 해당행위라고 하는 입장은 그때 총선 당시에 그런 것 아니었냐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는 올해 1월 달에 이미 당적 차원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때 1월 말은 저희 당이 또 3월 초나 이런 상황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서 과연 강성 대응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모르쇠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사과하고 갈 것이냐 이 판단이 서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 그때 윤재욱 원내대표도 아직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간다면 야권의 공세가 더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때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뿐만이 아니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앞선 정부의 영부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바 없다. 그런 와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사과 의사가 당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논의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만약에 이 사과 의사가 전달 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묵살했다? 라고 하면은 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당적 차원에서 논의됐던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1월 달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열 대변인이 오늘 논평을 냈는데 네. 김성열 대변인이 여기 위원으로 나와 계십니다. 총선 일부러 망치게 한 배임 행위, 배신자 여포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이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의 의사를 밝혔고 그게 당에서 논의가 됐다. 그랬다면 한동훈 위원장 이거 답을 해줬어야죠. 답을 김건희 여사한테 이거 우리가 논의할 거고 이렇게 네. 논의를 해봤는데 이래 했다. 당연히 답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거 묵살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당시 국힘의 총선 출마자분들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왜 아무런 조치가 없냐? 왜 중앙당 차원에서 무슨 조치가 없냐? 사과든 뭐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2월 말까지 국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되는 줄 알았다가 점차 떨어지는 지지율을 보면서 굉장히 조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했냐면 함정 몰카라고 강경 일변도로 끝을 냈어요. 네. 좀 전에 윤재욱 원내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 당시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에 총괄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국민들을 하여금 이제 강경하게 일변도로 사과 없이 간다라고 판단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판단이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 국힘을 힘들게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더욱 정치적 궁지로 몰아간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배신 행위라고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설들이 있고 실제로 거의 나빠졌다. 사석에서 뭐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까지도 설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쁘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지금 많이 보도도 되고 회자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준비해서 다각도로 좀 찾아봤는데 일단 보고 배수진 위원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무불경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님께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배수진 위원님,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주장을 하셨고 저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 표정은 보여요. 무덤덤해 보이는.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봐도 두 분 그렇게 썩 사이가 좋아 보이시지는 않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카톡, 이 텔레그램 이야기 이후에 또 대통령실 그 이관섭 비서실장이 네. 사퇴 요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정말 의아합니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으로 위원장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데 어떻게 네. 하면 좋겠냐 상의를 하고 그거를 묵살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경로를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사퇴 요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이 당에는 공식적인 통로가 있는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통로로 서로 의견들을 오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라는 네. 아주 강력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승환 의원께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선관위에도 계시고 지금 네. 전당대회 경쟁자들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전당대회의 주요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전당대회의 주요 변수가 되기를 야권에서 바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만약에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에 한동훈 위원장이 익십을 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반대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사적 메시지에 한동훈 위원장이 응답하고 사과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게 밝혀졌다면 야권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당무에 개입하네라고 했을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섬세하게 나누려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가장 치열해질 시점이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이제 저희 천목회와 원내당협위원장 협의회 주최로 4명의 후보에게 모두 1대 100 토론을 합니다. 네. 원내위원장들 100명에서 한 명의 후보에게 모든 걸 다 물어봅니다. 1시간씩. 그때도 이 얘기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 그 합동연설회 그리고 6번의 방송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의혹들이 증폭됐던 게 이쪽에서 반응이 나오면은 또 한참 후에 다른 쪽에서 반응 나오고 했던 거였는데 이제는 직접 소통이 됩니다. 한 자리에서요? 네, 한 자리에서요. 무려 5번의 토론과 6번의 5번의 연설회야 6번의 토론에서 이게 계속 매일매일 이어질 건데 그렇다면 오해는 풀리고 혹은 여기에서 더 심한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다음 논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한동훈 후보 측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점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우리 박대는 진짜 고맙고 우리 최혜명 부모는 지금 기절했을지도 모르잖아.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이 순간을 함께한 해병대 예비역은 울먹였습니다. 최상병과 부모님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겠죠. 자, 이 장면 몇 분 전 국민의힘에선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안철수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의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정말 못다운 나이에 자기 목숨을 바친 이 최상병에 대해서는 그 진상을 밝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의무입니다. 안 의원의 투표를 두고 본회의장 안과 밖의 목소리는 확연하게 갈렸는데요. 국민의 책임을 계속 철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안철수 의원을 제명하거나 스스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활동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키워드 찬성 안철수 제명입니다. 자, 이승환 의원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당내에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명 얘기도 나왔는데 제명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좀 비판받을 부분은 있다고 하나 제명까지 갈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제 저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우리 당 의원 2명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있었습니다. 표결은 물론 달랐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그 자리에 앉아서 반대표를 눌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 것은 본인은 최상병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이 법은 정쟁으로 가득 차 있고 악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 김재섭 의원의 표결은 굉장히 그래도 당 일각에서도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이 찬성 표결은 비판받는 이유가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거고 본인이 소신을 보여줬다면 그 소신에 따른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큰 표 차이로 떨어지고 하면서 당내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본인의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저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이 본인의 명분과 소신이 명확했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의원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당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러한 다른 점들은 인정해 나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안철수 의원 비판하시는 분들 우리 당에 대안이 없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 당이 대법원장 추천이나 변협회장 추천 이런 부분도 생각하자고 확장해 놨는데 왜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비판이거든요. 네. 본인의 소신을 지키는 것도 저는 정치인으로서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이동학 의원님, 네. 안철수 의원은 재표결 때도 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당에서 제명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물론 일부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요. 아, 내가 찬성 의사가 있더라도 나도 이렇게 제명 소리 듣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소신이 좀 위축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아니요, 국민의힘 그럴 내에서. 것 같았으면 아마 지금 이번에 그렇게 투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의원들 다 나갈 때 같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두 손을 맞잡고 서로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년 만에 대통령이 린치에 몰리게 되는 해병대 특검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본인은 그동안 정치를 바꾸겠다. 제3지대에서 여당, 야당 다 잘못됐으니 내가 한번 이걸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손을 맞잡고 들어갔는데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심지어 마이크 크기조차도 커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상임위원장, 거기에서도 20여 표 남짓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당에서는 꺼다 놓은 보릿자루가 돼버렸습니다. 공동의 국민통합정부를 만든다는 건 이제는 완전히 지나간 얘기가 돼버렸고요. 앞으로의 활로도 저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사실은 민심과 지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자신의 양심과는 좀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당에서 출당 얘기가 나오고 탈당해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스스로도 계속 이 정당에 있는 것이 맞나? 아마 그런 자괴감이 굉장히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번에 또 행사했으니까 좀 다시 또 투표하는 데는 거리낌 없이 또 투표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네. 배수진 위원님, 이 소신이냐 아니면 당론이냐 그 사이에서 의원들은 항상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일을 보면서 강민국 의원이 주장했죠. 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당의 다양성이 더 위축될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걱정됩니다. 제가 국민의힘까지 걱정해줄 입장은 아닙니다만 정말 이렇게 정치가 실종되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 실종이 아니라 거의 정치가 증발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없고 토론이 없고 오로지 줄서기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아까 저희가 그 김건희 여사 카톡 이야기도 했지만 그 여사의 카톡을 한동훈 위원장이 씹었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행위 아니니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당권 주자들이 크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다 줄 서는 것밖에 지금 온 신경을 다 쏟고 있다. 네. 이렇게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본회의장에서의 숙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그 김민전 의원, 최수진 의원 숙면하셨는데요. 이분들이 국민을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초선 의원이시고 본회의 들어간 지 2번, 3번째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요청한 필리버스터에서 첫 번째 주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불과 20-30분 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핑계로 된 거, 변명으로 한 것이 네.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줄서기가 중요한 거지 국민이고 뭐고 아무런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명 얘기는 안철수 의원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숙면을 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잠깐만 전해드리고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특검법안이 어제 처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경북경찰청이 오늘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9명 중에서 6명은 송치 의견을 냈고 3명은 불송치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명, 임성근 전 사단장 포함한 9명 중에 6명은 송치, 3명은 불송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6명 중에 누가 6명에 포함되느냐, 임성근 전 사단장이 포함되느냐,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열 위원님, 예. 이준석 의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네. 안철수 파이팅을 외쳤어요. 네,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뭐 안철수 의원과 뭐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립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뭐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어저께 안철수 의원의 행동은 사실 용기 있다고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때 혼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민주주의에서 소수 의견 존중, 다양성 존중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민주당만 해도 지금 이런 행동 하잖아요. 개딸들한테 폭탄, 진짜 문자 폭탄에 막 온갖 실현을 당합니다. 절대 이런 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의 이런 행동이 뭐 당에서 보기에는 좀 어긋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품어주고 가는, 좀 네. 전에 우리 이승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라면 이런 다양성을 좀 품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걸 여당 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어제 이제 특검 법안 처리 전에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진행이 됐잖아요. 마지막에 상당히 격한 장면이 표출이 됐는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이 의사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장한테 있어요. 자, 이동학 의원님, 네. 쳐봐 이런 얘기까지 나왔네요. 국민들께서는 정말 많이 한숨 나오실 것 같고요. 저 장면을 지켜보시고 계신 뭐 해병대원의 유가족분들, 지금 정치가 딱히 답을 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 현실 자체가 좀 대한민국의 비극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건 간에 정부 여당이라면 적어도 이 국정의 책임감을 좀 느끼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좀 정직하게 해내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것 있다면 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만나자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부터 선거 끝나자마자 지금까지 강대강 대치로 그냥 이 국면을 다 끌고 온 거거든요. 저는 솔로몬 재판이 계속 생각나요. 진짜 아기 엄마가 누구냐. 근데 내 아이니까 저 애를 반으로 갈라서 하나씩 갖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가짜 엄마죠. 진짜 엄마는 내가 차라리 양보할 테니까 아이를 살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전 국민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결국에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자당에서 혹은 대통령이 뭔가 잘못 갈 때, 심지어 국민들의 판단까지 잘못하고 있다고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점에서는 적어도 국민들의 뭐 이 이야기를 좀 듣기 위한 노력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저런 장면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3년 동안도 진전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 나라 살기 싫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이승환 의원님, 진성준 의원이 어따 대고라고 했고 배현진 의원이 쳐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국회는 대정부 질문할 때 법안 상정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한다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태워도 숙려기간이 최장 330일입니다. 네. 1차 최상병 특검법 200일 정도 숙려기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 법안 지금 10일도 논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려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한 폭주가 국회의 공정과 저런 파행을 낳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여당에서 어떤 힘이 있어서 저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곽규택 의원 마지막 필리버스터 발언이었습니다. 저분이 저기에서 발언을 한다고 해도 2시간을 더 하겠습니까? 3시간을 더 하겠습니까? 그것
앞에 가서 내려오라고 그만하라고 겁박지르고 숫자로 압박하는 것 자체가 국회가 국회의 품격 자체를 스스로 잃어버린 거죠. 여기에서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 논평했더라고요. 우리 여당이 놀부심보를 보인다. 저는 이거 보면서 옛날 노래 생각났습니다. 흥보가 기가 막혀. 원래 놀부심보는 강자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약자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제비 다리 부러뜨릴 때 쓰는 용어입니다. 지금 국회에서의 절대 강자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의 모습을 먼저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나머지 질문은 생략을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2주도 지나지 않아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혹시 법이 우스웠던 걸까요? 이 운전자, 현직 검사였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3일 30대 남성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체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약 2주 뒤에도 서울 양천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2주도 지나지 않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대검찰청은 A씨에 대한 감찰 착수 후 법무부에 직무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들을 병합해 수사했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당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 확산되고 있죠. 관련해서 한동훈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가 한 달 좀 넘었는데 두 번째 출연입니다. 네, 지난번에 한동훈 캠프의 대변인직을 맡게 되면서 출연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출연 기억이. 한동훈 위원장은 오대영 라이브에는 왜 인터뷰를 안 해주십니까? 이게 이번 선거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6번이나 방송 토론회가 잡혀 있고요. 5번의 지역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하루가 지금 그런 공식 일정들로 빠듯히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황이라 오실 수 있도록 열심히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 오신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JTBC와의 인터뷰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와는 안 돼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부러 안 오시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워낙 빠듯하게 움직이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토론회가 본격 준비되다 보면 방송 토론회가 워낙 이번에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두 가지가 먼저 전 궁금하더라고요. 첫 번째, 왜 이 시점에 이런 메시지가 공개가 됐을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오늘 후보께서도 의아하다. 왜 이 시점에 이게 공개됐느냐. 사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1월 중순, 1월 23일을 전후해서 여러 매체에서 단독 타이틀로 나온 보도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고요. 사과를 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여권 내에서 이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보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요? 총선 맞습니다. 중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른바 친윤그룹이라고 하는 의원분들도 이때 당시에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기억은 왜곡될 수 있지만 보도나 이렇게 방송으로 나왔었던 기록은 왜곡되지 않거든요. 당시에 일련의 보도와 상황들을 보시면 왜 이 시점에 다시 이게 불거졌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언론과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현재의 그 선거 구도와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를 내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평가에 동의를 일정 부분 하시는 건가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저희 캠프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선거 구도 또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궁금했던 게 누가 이걸 공개하고 이른바 흘렸을까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사실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해지는 정확한 문구를 기자들이 하나하나 적어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유력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나왔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전 많은 기자들과 교류하고 정치 평론을 하는 분들과도 교류를 하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풀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한동훈 후보도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있을 거고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 맞습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왜냐하면 재조합이나 아니면 누군가 이걸 다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정확한 워딩을 이렇게 했습니다. 재구성된 것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보낸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 임의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했고 그 부분은 그런 답변에 많은 분들이 수긍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대영 앵커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그냥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신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보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를 다 공개해서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당과 이번 전당대회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뭐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공지했다 취소를 하셨는데 그만큼 급박했나요? 이게 약간의 실무적인 뭐 오류였을 수도 있고요. 우리 신지호 총괄 상황실장께서 가서 기자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일부 문구 과정에서 기자회견이다라는 성격으로 돼갖고 잘못 공지됐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혹이 불거지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다는 자리로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캠프 내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논의가 오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한 후보께서 직접 이런 질의가 올 경우에 내가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백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초 문자는 1월 15일부터 25일까지였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이관섭 비서실장의 전화나 문자도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공적 채널을 통해서 사과와 관련한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공적 채널이 예를 들어서 뭐 1대1로 이렇게 뭐 전화를 공적 채널이라면 비서실장이든 뭐 정무수석이든 그런 채널도 될 수 있지만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언론 인터뷰나 비대위 회의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것이 공적 채널로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한 전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오늘은 이제 하나로 이렇게 쭉 장문으로 공개가 됐는데 5개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저도 해당 보도를 봤습니다. 해당 보도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대통령 전화도 받지 않았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겠지만 저희가 정정 보도를 요청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께서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언론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5차례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론 공지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보도된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야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더 나올 얘기가 있을까요? 앵커께서 1월 15일부터 19일 정도까지 텔레그램이 오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황 파악한 건 19일 정도에 이런 그 텔레그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일에요. 그런데 21일에 장해찬 그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는 사과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말하는 상황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장해찬 최고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자신 알고 있는 의견을 말한다고 하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의견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그러면 1월 21일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도 함께 복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1월 19일 날 그 텔레그램이 오갔는데 네. 1월 21일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유튜브 네. 방송에서 이 내용을 얘기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지금은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 당시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이게 누가 공개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관련이 돼 있다고 보세요? 그건 제가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예. 장해찬 최고가 대통령실과 가까운 인사라는 것은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네.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장해찬 전 최고가 관여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무언가 더 이야기할 것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캠프에서 아예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진실 공방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낸 메시지를 보낸 주인공이 있는데 그분과의 어떤 교류 없이 사전 뭐 양해 없이 그걸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내부는 아니고요. 네. 야권에서 나왔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뭐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언론과 정치를 평론하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또 김건희 여사가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자유총연맹 70주년 행사가 있었고 3명의 유력 후보가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실이 이번 전당대회를 보는 어떤 관점, 태도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뭐냐면 어떤 특정 후보와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한다던가 네. 다른 대화를 한다든가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 없이 모두와 똑같이 악수하고 헤어질 때도 모두와 똑같이 눈인사하고 헤어졌었는데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실도 이번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깊숙이 개입하려고 하는 모습이 연출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네. 아까 후보들 만나는 대통령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봤는데 네. 악수를 하고 금방 이제 헤어지긴 했어요. 네. 근데 한동훈 후보를 좀 더 짧게 인사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그건 받았고. 현장에서 어떤 찰나의 상황이지 저는 네. 제가 그 아주 근접해서 봤고 예. 이게 얼마나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질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시간별로 다 메모하면서 그분들의 행동을 잘 지켜봤는데 특별히 뭐 그렇게 의미를 둘 만한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원희룡 후보가 당시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 묵살을 하지 않았으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네. 동의하세요? 지금 여러 지지율 조사에서 크게 뒤지는 후보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총선이 끝난 다음에 여러 언론에서 총선 패배 책임론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우리 당에서 제작하는 총선 백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네. 여러 언론에서 조사를 했을 때 총선 패배의 책임이 어디가 더 컸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일정 중에 나와주셨고 또 오대영 라이브의 두 번째 인터뷰의 주인공이 돼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광재 한동훈 캠프 대변인이었습니다. 검사 탄핵이 추진되자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이 말대로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검찰을 향해서도 비슷한 시각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수사가 유독 더딘 것 같다. 엄정하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검찰 스스로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한마디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버거가 생각날 땐 뉴욕에 가자. 100% 냉장 패티에 풍미진진한 맛. 뉴욕 버거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뉴욕 버거. 좋아하는 옷은 스너글로 채우라고. 매일 입는 옷에 포근향을 채우라고. 스파클 플러스로 냄새 잡고 상쾌하게 포근향이 14일 동안 쭉 입고 싶은 포근향. 스너글. 신제품도 나왔다고. 네 가지 디핑으로 치킨도 찍먹하세요. 딥딥 크런치 프라닭 치킨.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